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손 들고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60분 정도 진행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끝나고 또 추석 체크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일단 재밌게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가치관의 비교 연구라는 주제예요.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주제가 가치관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PPT 보셨나요? 보신 분 없군요. 네. 그래서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치관. 도대체 우리가 평소에 삶에서 가치와 가치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가치관이 게 무엇인가? 특히 학술적인 용어로 가치관을 정의하자면 어떤 것이고 그것의 기능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가치관 중에서도 문화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다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가치관 이론을 트리안디스, 홉스테드, 잉그라트 3명의 이론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약 및 결론입니다. 우선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가치관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TV에서 연예인들이 이혼을 했다. 그럼 가장 큰 사유가 뭘까요? 그렇죠. 성격이 안 맞다. 가치관이 다르다. 바로 그 가치관이랑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가치관은 가치관이라는 용어와 또 가치라는 용어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보시죠. 가치는 행동 방향,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이 되어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어떠한 것이 옳다, 틀렸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와 같은 일련의 선택 혹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걸 가치관과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가치관은 가치에 대한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죠. 그리고 이러한 한 사람들 혹은 어떠한 문화에서 갖고 있는 가치관은 그 사람들의 행동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할까라는 선택 기준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가치관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가치관이 있어요. 직업 가치관, 가족 가치관, 스포츠 가치관, 주거 가치관, 의복 가치관. 이것들이 가치관과 관련된 기존의 사회심리학적 연구는 사회학이나 의료학, 인류학, 가족학, 아동학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치관의 영역들입니다. 한번 봅시다. 직업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직업 가치관은 어떤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그 앞에 앉으신 분 직업을 선택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 네, 보수가 중요하다. 이 보수도 직업 가치관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것이 가치관이죠.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하니 약간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짧은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시면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치관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직장인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가치를 물었더니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불안정한 고용 환경 때문이겠죠. 10년 전과는 달라진 가치관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가치가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진심으로 얘기해요. 저는 첫 번째가 꿈이고요. 꿈을 중시하죠. 그쪽으로 제일 크지 않을까. 가정과 저희 그런 어떤 직장하고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하나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9개 직업군의 직장인 3천여 명에게 직업 가치관 검사를 했습니다.
13가지 항목으로 나눠 5점 기준으로 중요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매긴 것은 직업 안정으로 평균 3.78점이었습니다. 2순위는 몸과 마음의 여유, 3순위 일에 대한 성취, 4순위가 금전적 보상이었습니다. 나이대별로 보면 20대에서는 여유를 1순위로 꼽았고 30대 이상에서는 모두 직업 안정이 1순위였습니다. 개인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직장이 가장 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2004년에는 일에 대한 성취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3순위가 직업 안정이었습니다. 1순위와 3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여유는 10년 전과 마찬가지 2순위로 여전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10년 전 7순위였던 금전적 보상이 4순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고용정보원은 비정규직이 늘고 40, 50대의 조기 퇴직이 증가하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 탓에 안정된 직업을 가지려는 욕구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가치와 가치관에 대해서 직업 가치관을 예로 들어서 뉴스를 하나 보셨습니다. 여기서 가치와 가치관 발견하셨나요? 네, 특이한 점을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란 여기서 나왔죠. 직업적 안정 혹은 물질적 보상, 시간적 여유와 같이 어떠한 사람들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가치관은 그러한 가치들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또 여기서 3번째로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사람들, 각 사람의 개인적인 가치관이 있겠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 한국인들의 가치관, 한국인들의 직업 가치관이라는 차원으로 수준을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치관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가치관 관련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치관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가치관은 우리 각 개인의 가치관은 그가 무엇을 중시하고 어떤 철학을 지니고 생활하는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변화된 행동에 놓여있는 일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직업을 선택을 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정말 많이 주는 데를 갔어요. 반면 다른 사람은 직업적 안정을 주는 공무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선택 기준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 저 사람은 직업에 대해서 중시하는 가치가 다르구나. 즉 직업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가치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치관이 제공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연관성이 있는 예전에 배웠던 개념이 생각나실 겁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우리가 태도와 태도 변화 수업에서 배웠던 것처럼 일종의 태도도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태도와 가치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치관은 태도와 마찬가지로 그 소유자의 행동에 대한 예견력을 지닙니다. 하지만 태도는 좀 더 보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일종의 마음의 자세 양태라면 가치관은 그보다 좀 더 상위에 있는 거예요. 보다 추상적이고 어쩌면 궁극적인 개념이라 할 수도 있죠. 행동 철학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태도와 가치관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혹은 어떠한 문화에서 일정한 가치관이 존재한다 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태도 또한 달라지겠죠. 이렇게 태도와 비교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관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수준이 있어요. 제가 개인의 가치관 혹은 한 사회의 가치관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처럼 가치관에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이에요. 한 사람, 한 명의 개인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이 개인 수준의 가치관이죠. 두 번째, 조직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고려대학교 본관인데 이 고려대학교라는 이 조직만의 특정한 가치관이 있어요. 민족고대, 민족적인 무술성 이런 어떤 고려대학교만의 가치관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번째 수준은 국가입니다. 이 고려대학교 말고 연세대학교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월드컵 경기를 할 때 보셨겠지만 한국인들만의 어떤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역시 국가 수준에서 일정한 가치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은 문화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일종의 유교 문화권 혹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그래서 문화적 차원의 가치관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 문화라는 것은 그 차원이 다양해서 조직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국가의 문화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넘어서 어떤 동아시아라든가 뭐 어떤 개신교 문화 아니면 가톨릭 문화, 불교 문화권도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문화에 따라서 가치관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문화입니다. 문화에 따라서 도대체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떠한가? 그것은 문화 내에 속하는 각 개인들의 가치관까지는 얘기해주지 못하겠지만 문화를 통틀어서 문화별로 어떤 가치관의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기존의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문화와 가치관입니다. 우리 각 문화에는 그리고 그 심층에는 가치관 혹은 일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 지향성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회 성원들에게 어떤 가치관이 보편적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건 그 사회의 전통 그리고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까지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세 가지 그림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어릴 때 많이 교육받잖아요. 지하철에서 앞에 할아버지가 서 계시면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이것도 교육자료에서 찾았습니다. 보면은 어른들은 가만히 있고 애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일종의 한국인들의 가치관 속에는 노인에 대한 공경이라는 가치관이 있고 그것은 그 이면에는 자유유서라는 일종의 유교적 가치관이 있을 수도 있죠. 이거 봅시다. 어떤 모 대학교에서 써있네요. 모 대학교에서 광고로 한 것인데 노인 등장, 즉시 기립.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앞에 노인이 서 계시면 일어나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미국에 써놨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과연 왜 노인을 등장했는데 즉시 기립해야 되냐라고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문 기사에는 이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노약자 분들께 젊은 학생이 잘 양보해주는 걸 보고 오? 하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예를 들어서 보았지만 각 문화에는 그 심층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별로 그 가치관은 다르다는 것이 기존의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치관에 대해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한 3명의 이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트리안디스, 그리고 홉스테드, 잉그라트 교수 3명의 이론인데 중복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치관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러한 틀로 이해를 하면 아, 저 사람의 가치관 혹은 저 문화의 가치관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해리 트리안디스 교수입니다. 인자하게 생기셨죠. 해리 트리안디스 교수는 그리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 심리학자인데 이분의 좀 이력이 특이해요. 이분은 그리스에서 태어났지만 학사와 석사를 캐나다에서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또 엔지니어링으로 학사를 했어요. 그리고 박사는 또 미국에서 했죠. 어쩌면 이렇게 문화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데는 이 학자 개인의 문화적 다양성의 경험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특히 비교문화 심리학 연구에 공헌을 했습니다. 좀 큰 틀을 마련했다고 논의되는 분이죠. 특히 문화에 따른 태도, 규범, 역할, 가치의 인지적 측면들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시고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 중에 95년도에 나온 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이 책은 오늘 이 이후에 논의될 내용과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문화 유형이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트리아니스 교수가 제시한 문화 유형입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우리가 개인주의, 집단주의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저 사람은 개인주의적이다 아니면 집단주의적인 것 같다라고 평소에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학술적인 용어로 정리를 하였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트리아니스는 세 개의 문화를 개인주의 문화권과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비교했습니다. 이 의의는 어디에 있냐면 또한 가치관이라는 것을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문화라는 인류학적 개념을 심리학에 접목을 시켰죠. 한번 봅시다. 개인주의는 무엇이냐? 개인주의에서 중시되는 가치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맞습니다. 자주성, 독립성, 자립심과 같은 가치들이 일반화 됩니다. 특히 특이할 만한 점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자립성이 강한 사람으로 스스로 비춰지길 원한다는 게 이 논문의 내용 중에 하나 있습니다. 또한 이 개인주의 문화의 구성원들은 내 집단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거리감을 느낍니다. 이 내 집단, 외 집단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자세한 설명은 그 강의 노트에도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셔도 좋고요. 특히 소속하는 내 집단의 수가 집단주의 문화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즉 우리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내려서 생각해보자면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단들이 내 집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이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내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집단들의 목표에 자신의 목표를 종기 소속시키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프랑스, 스웨덴, 영국 같은 주로 서구의 국가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죠. 한 예를 들어보자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문화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싫어하죠. 뭐 잠깐 터치가 됐다. 내 영역을 침범했다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반면에 집단주의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집단주의 문화권을 살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특히 남자분들은 안 그러지만 여자들끼리는 좀 팔짱도 끼고 다니고 일종의 집단주의적인 문화라는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화, 공손함,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 등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문화의 사람들은 공손하고 사람들과 화합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집단주의권을 살고 있다고 해도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이 집단주의 문화의 구성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의 구성원들보다 자신들이 내 집단의 부분이라고 좀 더 쉽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내 집단의 목표에 자신의 목표를 좀 더 합치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 내 집단에 대한 소속이 강하고 또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고려대학교의 구성원이다. 아니면 나는 삼성 직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내 집단의 구성원으로 정의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 자체를 그 목표에 종속시키는 경향도 있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이 집단주의 문화권이라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트리아니스의 개인주의 그리고 집단주의 차원은 여러 가지 양상들에 있어서 문화권별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트리아니스의 이론이 활발하게 사용이 되는 것은 그 광범위하게 여러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범위가 너무 높아서 너무 넓어서 집단주의, 개인주의만으로 모든 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박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리아니스 교수 역시도 최근에는 개인주의, 집단주의 너무 단순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면은 이 단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의 치밀성이라는 기준 그리고 수직주의, 수평주의라는 차원 또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고려되고 있는데 이 수직주의, 수평주의라는 차원이 하나 또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집단주의, 개인주의 차원이 있겠죠. 이거를 그러면 사사분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분면으로 나누어서 보는 유형은 제가 강의 노트에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문헌을 적어놨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집단주의적인데 수직적인 문화가 있고 집단주의적인데도 그나마 수평적인 문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 논의가 되는 것은 수직적인 문화가 강한 것에서는 대부분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더라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네, 두 번째는 기어트 홉스테드 교수입니다. 이분도 이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단 이분도 네덜란드 출신으로 유럽 출신이죠. 지금은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대학교의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그 이력이 특이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은 박사학위를 하고 65년부터 71년까지 IBM 유럽지사에서 인적자원연구부서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 IBM은 다들 아시겠지만 다국적 기업이죠. 세계 여러 국가에 지부를 두고 현지의 직원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IBM에서 일을 하면서 IBM 전 세계 자회사들 인력 풀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대규모의 조사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이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분은 IBM이라는 배경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국가문화지수, 우리가 이야기한 국가문화지수를 활용해서 비교 경영학을 창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영학과를 이중전공하시거나 경영학과에서 오신 분들은 이 홉스테드 이론을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뒤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 특히 주요 저서로는 이 문화의 결과라는 것 혹은 문화와 조직이라는 것 이런 저서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홉스테드 교수의 이론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재밌습니다. 재밌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이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BM에서 일을 하셨죠. IBM에 있을 동안 한 가지 문제의식이 든 거예요. 전 세계에 지부가 다 있고 그 지부들의 동일한 정책으로 동일한 대우를 해주려고 하는데 왜 각 문화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까? 동일하게 동일한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대우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직원들이 속해 있는 문화 환경에 따라서 직원들의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어떤 정책으로 사람들을 다뤄줘야 이 사람들이 최상의 아웃풋을 낼까라는 것이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IBM이 한 40여 개국 정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40여 개국 10만 명의 현지법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차이를 비교를 했죠. 이 조사가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나는 그 가치관의 차이를 실제적으로 수치화해서 이제 계량적으로 찾아낸 첫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첫 조사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분의 이 조사 모듈을 통해서 국가 간에 실제적으로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각각 알맞은 관리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013년 모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한 70여 개국을 대상으로 IBM 직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강의 노트에 주소를 적어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래서 이분은 문화조사, 가치조사를 배경으로 해서 5가지 차원으로 가치 지향성은 가치관의 차원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 문화를 조사를 해보니 그리고 그것을 점수화해보니 각국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정말로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적 차이는 그 5가지 차원으로 조사가 발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 집단주의. 이것은 앞서 보신 내용과 유사한 거예요. 개인주의 집단주의. 두 번째는 권력거리. 남성성, 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성향, 그리고 시간 지향성입니다. 5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이 홉스테드가 정말 문화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각의 기준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과 유사한데 약간 특이할 점만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개인주의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다소 느슨하죠. 그리고 어떤 일정한 관계를 중시한다 하여도 자기 자신과 혹은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핵가족의 좁은 범위를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돌보도록 기대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추구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아와 타인들 간, 가까운 내 집단과 그 밖의 타인들, 외집단 간의 벽이 존재합니다. 그럼 반면 집단주의는 어떨까요? 집단주의는 그건 한국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출생 이후 강한 결속력의 배타적 내 집단들에 속해서 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의 대가로 평생 동안 보호받는 사회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전에 한국의 농촌 사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 사람이 농촌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둘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골 농촌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반면에 외부에서 차를 타고 검은색 차량이 들어오죠. 도시에서 온 외부인을 보면 그 사람들은 반응이 굉장히 놀라죠.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한 7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은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내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내 집단에 속하지 않은 타자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을 합니다. 위에도 외집단과의 벽이 있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 또 벽이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내 집단과 외집단 사이에 벽은 존재하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집단주의의 경우 그 외집단에 대한 배제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차원으로 한 가지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비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거리입니다. 파워 디스턴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우정관계에 있느냐 그리고 계층 간의 감정적인 거리감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사회 내에서 부와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이 될 때 혹은 특정 집단에만 이런 부와 권력이 배분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수용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바로 이 권력거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의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이 편중에 대해 얼마나 수용하는가 집권화에 대해서 얼마나 선호하는가라는 정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해봅시다. 권력거리가 큰 곳에서는 어떨까요? 선뜻 다가가서 쉽게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반대 의견을 대놓고 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권력의 불평등을 쉽게 용인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반면에 작은 권력거리의 문화에서는 어떨까요? 계층 간의 감정적인 거리감이 적어서 마음을 쉽게 털어놓는다. 그리고 대화하면서 반론도 쉽게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상호 간에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상호 오정관계가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쉽게 질문을 못했죠. 어쩌면 큰 권력거리 문화에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영화나 미드에서 보시면 회의를 하다가 상사한테 말단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이 잭,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보셨죠? 이것처럼 쉽게 단순화해서 설명을 한 것이지만 위아래, 상하관계, 그리고 권력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수용을 하는가 그러한 권력 혹은 부라는 것의 불평등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을 하는 성향이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기준인 권력거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남성성 그리고 여성성입니다. 이것은 사회나 조직 구성원들이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얼마나 분명하게 규정짓느냐 얼마나 분명하게 나누어서
수행하도록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성이 강한 문화에서는 남녀 간의 역할이 좀 더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남성은 거칠고 물질을 추구하고 혹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성이 강한 문화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경우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삶의 질이라는 것에 관심을 둔다. 한편 여성성이 강하면 어떠냐? 여성성이 강한 문화에서는 어떠한가? 라고 할 때 이곳에서는 남성성이 강한 것과는 다르게 남녀 간의 성별 역할 차이가 다소 덜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관계 유지를 중시하거나 혹은 구성원에 대해서 서로 배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삶의 질을 강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문화에 딱 너는 남성성이 강한 문화다 아니면 너는 여성성이 강한 문화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체로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불확실성 회피 성향입니다. 이것은 이 단어에서도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얼마나 불확실성에 대해서 회피를 하는 성향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불확실성 혹은 모호한 상황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얼마나 용인을 하는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은 곳에서는 일종의 직업의 안정성 그리고 직업에서 어떠한 승진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뭘 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해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사전 예측을 하는 것을 강구를 해요. 왜냐면 불확실성이 높은 거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각종 규칙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반면에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낮은 문화에서는 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극복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 이 기준인데요. 이 시간 지향성이라는 것은 사실 호프스테드 교수가 처음에는 시간 지향성을 제외한 4개의 기준만 제시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 조사를 계속 하다 보니 유교 문화권과 여타 문화권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밝혀내고 싶더라. 그래서 바로 이 시간 지향성이라는 기준을 4호에 추가했습니다. 여기서는 장기 지향적 문화와 단기 지향적 문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 지향적 문화는 말 그대로 미래 지향적이고 동적이고 역경에 맞서는 적극적이고 끈질긴 인내 그리고 관계를 신분에 따라서 서열화하는 것 그리고 이를 준수하는 것 근검절약, 수치심에 대해서 지각하는 것 그리고 보상을 지향하는 실용적 가치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특성을 지닙니다. 반면에 단기 지향성 문화는 과거 혹은 현재 지향적이죠. 미래보다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혹은 현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적이고 끈기와 상실 그리고 체면을 유지하는 것 전통을 존중하고 안부 인사 같은 것을 중시합니다. 물론 여기서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왜 이거 다 유교 문화권의 특징 아니냐. 나는 장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단기적인 것 같기도 하다. 잘 모르겠다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사실 이것은 이 모두 유교적 핵심 가치지만 그 중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동적인 것들을 장기지향적이라고 구분을 하고 반면에 좀 과거 그리고 현재에 초점을 맞춘 정적인 것들을 단기지향성이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호프테라는 학자가 아무래도 서구권의 학자이다 보니 이러한 것을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미묘한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보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5가지 기준을 봤는데 좀 제가 말만 해서 좀 지치셨죠? 그래서 지금 짧은 애니메이션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보시면서 5가지 기준을 한번 발견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논의된 5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파트너가 만나죠. 코즈인과 일본인
공개라 그러죠. 개인주의 집단주의 나왔습니다. 남성성, 여성성 나왔죠. 권력권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장기지향성, 단기지향성 나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서 지금 가치 차원을 발견을 하셨죠? 네, 하셨을 거라고 믿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불확실성 회피 성향 나왔습니다. 첫 번째 맨 왼쪽의 그림이죠. 약속을 했어요. 우리 6시 반 경에 만나자. 어라운드 6시 반. 근데 이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강한 곳에 사람이 어떻게 했으니까 6시 반에 딱 맞춰서 왔죠. 좀 확실한 걸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어떨까요? 여기서 이 부부 같죠? 부부인데 만나서 반가워요. 나이스 투 미츠라고 했을 때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일본어로 천만에요 이렇게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만에요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서양에서 영화 보면 나이스 투 미츠 하면 미투, 나이스 투 미츠 이러죠. 하지만 여기서 천만에요 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개인주의적인 곳에서는 서로 한 명 개별 인간으로서 반갑다, 나도 반갑다라고 대화를 하는데 이 집단주의 문화에서 온 분은 천만에요. 우리가 남남이가 이런 거죠. 세 번째, 남성성, 여성성이죠. 피자로 도착을 했습니다. 남자가 말해요. 일본인이 말해요. 왜 네 부인이 요리 안 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남편이 말하죠. 오늘 바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문화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파워거리, 파워 디스턴스, 권력거리죠. 권력거리 나왔는데 자녀가 식탁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물어보죠. 아, 애가 우리랑 같이 먹나요? 우리 나름 비즈니스 파트너인데 같이 먹죠. 그래서 파워 디스턴스. 이건 장기지향성과 단기지향성인데 이 단기지향성의 문화에서는 우리 언제 계약할까? 우리 언제 만날까?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쪽에서 어떻습니까? 뭐 언젠가 금방 곧 라고 말을 하죠. 물론 여기 지금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호주인과 일본인이라고 단순화되어서 나오긴 했지만 모든 일본인이 그런 단기지향성인 것도 아니고 장기지향성인 것도 아니고 모든 호주인이 이런 개인주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편화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5가지 기준에 의해서 문화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것 중에 뭐 하이 컨텍스트라는 것, 로우 컨텍스트라는 것이 있었죠. 이거는 사실 홈스테드가 말한 건 아니고 홀이라는 학자가 말한 겁니다. 고맥락 사회, 저맥락 사회, 아니면 고배경, 저배경 사회라고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 만든 분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도 그건 홀 거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쨌든 5가지 차원으로 홈스테드가 가치 지향성을 구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홉스테드 가치 차원으로 한국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집단주의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의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은 권력거리와 남성성이죠. 이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은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눠지는데 한국은 저기 빨간색 보이시죠? 집단주의 성향이 높고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사에서 실제적인 수치로 이제 수치화돼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자, 반면에 중간 이상의 권력거리를 지녔고 또한 남성성도 중간 이상이더라 라는 것이 조사 결과 한국의 가치관, 한국의 가치 지향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지막 분이에요. 세 번째 이론인데 로널드 잉그라트입니다. 로널드 잉그라트는 앞선 두 분과는 다르게 미국의 정치학자입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교수로 계시고 특히 앞에서도 조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조사가 또 있어요. 세계 가치 조사, 월드 밸류 서베이라는 가치 조사의 총 책임자입니다. 특히 정치 심리학, 사회 심리학과 마찬가지로 정치학에도 심리학적 요소를 결합시킨 게 있거든요. 정치 심리학 혹은 그러한 정치 심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각국의 정치를 비교하고 또 정치 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특히 몇 가지 책이 있는데 이 사일런트 레볼루션은 조용한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조용한 혁명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오기도 했고 마지막에 2005년에 나온 책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또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논문 쓰면서 잉그라트의 이론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책이 재밌어요. 한번 정말 재밌습니다. 읽으시면 좋겠고요. 네, 가치조사입니다. 월드 밸류 서베이. 이것은 1981년, 엄청 오래전이죠. 네, 잉그라트 등의 주도하에서 조사가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년 주기로 조사를 하다가 요즘에는 5년 주기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6차 조사 데이터가 얼마 전 6월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57개 국가에 18살 이상 성인 8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차 데이터가 쫙 있는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8만 5천 명, 뭐 이전에는 더 적은 숫자였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를 6번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굉장히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르냐, 사회 문화에 따라서 가치가 어떻게 다르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비교할 때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잉그라트는 가치를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특히 이분은 일종의 좀 근대화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으로 발전을 할수록 그에 따라서 가치관의 변화함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두 단계의 문화적 근대화, 특히 이 산업화와 후기 근대화라는 사회경제적 발전의 맥락에 맞추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와 세속적 합리적 가치, 그리고 생존 가치와 자기표현 가치라는 두 차원으로 가치를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가치와 세속적 합리적 가치는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잉그라트 교수의 관점은 가치관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론 중에서 세대 간 가치 변화 이론이라는 것도 있을 정도로 사회경제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세대가 달라지겠죠. 그 세대에 따라서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농업에서 산업으로 이동하는 그 경제적인 이동에 기인한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에서 세속적 합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가치는 무엇이냐? 부모-자식 관계, 권위 순종, 절대적 기준, 종교나 전통적인 가족 가치 같은 것을 중시하는 가치이고
이런 가치들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세속적 합리적 가치는 무엇이냐면 이혼, 낙태, 안락사, 자살 같이 기존의 전통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잘 수용하지 않는, 쉽게 수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속적 합리적인 가치가 성장한다는 것은 전통적이고 그리고 종교에 기반을 두었던 권위의 차원에서 이제는 좀 더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권위로 넘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생존 그리고 자기 표현 가치입니다. 또 굉장히 재미있는데 후기 그 산업화가 될수록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적 가치에서 자기 표현 가치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 같은데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생각나시나요? 삼각형 피라미드처럼 생겨서 아래쪽에는 생존에 필요한 가치들이 있죠.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상위에는 뭐 자기 표현하는 것 그리고 삶의 질과 같은 상위의 가치들이 있죠. 그 맥락에서 잉그라트 교수가 이 개념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빈곤과 전쟁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성장, 치안 유지 같은 것을 중시합니다. 반면에 그러한 어려운 문제, 삶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표현 가치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정치 참여, 다양성 존중, 환경보호, 삶의 질과 같은 가치들을 중시하는 것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존과 자기 표현 가치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가치로 탈물질주의 가치 그리고 물질주의 가치가 있어요. 물질주의 가치가 생존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고 탈물질주의 가치가 자기 표현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잉그라트 교수가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세계 가치 조사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 목표를 제시를 해주고 이 국가 목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국가 목표 중에서는 경제 안정, 국가 치안 유지, 아니면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것들, 아니면 정치 연호가 있어서 사람들의 의견 표출 확대, 같이 탈물질주의인 것과 또 앞선 물질주의적인 국가 목표를 섞어놓고 그 중에 각각 몇 개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물질주의자이다, 아니면 탈물질주의자이다, 아니면 두 가지 비율이 비슷하면 혼합형이다 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가치와 자기표현가치라는 기준으로도 또 가치관을 구분을 했죠. 그래서 잉그라트 교수가 이렇게 문화 지도를 그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유교 문화권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개신교 유럽, 여기는 가톨릭 유럽, 이슬람권도 있고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여러 가지 문화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권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오른쪽 축을 보시면 보이시나요? 셀프 익스프레션 밸류스라고 자기 표현 가치예요. 자기 표현 가치가 강한 곳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 서바이벌 가치, 생존 가치가 강한 곳은 왼쪽으로 넣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원이 있었죠. 전통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입니다. 전통적 가치가 강한 곳은 아래쪽에 있고 세속적 가치가 강한 곳은 위쪽에 있습니다. 그럼 보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생존 가치가 강하죠.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가 강합니다. 반면에 이 프로테스탄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셀프 익스프레션, 자기 표현 가치가 강하고 또한 이 세속적 합리적 가치가 또 강합니다. 한국은 어디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한국은 주황색에 있는데 저기 있습니다. 한국은 세속적 합리적 가치 그리고 생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유교 문화권으로 구분됐습니다. 이게 이 각각의 축에 맞춰서 점수화를 한 다음에 점을 찍은 거죠. 점을 찍어서 대략적으로 문화권이 이렇게 되더라라고 그린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문화권 내에서도 차이가 있고 체코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비슷하죠. 이렇게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문화의 지도를 그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요약된 결론입니다.
세 분의 학생을 우리가 봤어요. 지금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첫 번째, 트리아니스 기억나시죠? 문화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호스테드 두 번째 다른 학자 기억나시죠? 좀 복잡했던 사람. 그래서 개인주의, 집단주의, 권력거리, 남성성, 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성향,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시간 제한성의 5가지 차원으로 문화적 가치 정향을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본 잉그라트 인상이 좋은데 이 전통적, 세속적, 합리적, 그리고 생존, 자기표현 가치 이 2가지 기준으로 가치를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문화 지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신 거 있으신가요? 권력거리를 좀 추려서 질문 있으시면은 네, 자유롭게 해주세요. 질문 없으세요? 왠지 그럴 것 같아서. 네. 아까 서양 사람들은 개인 문제는 개인 문화에 실현하면 되게 반응이 민감하다고 했는데 권력도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민감한 그런 특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오는 권력 같은 것도 개인의 특성에 이룰 수 있는데,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주관도 좀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서양 문화권이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생각이 개인주의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좀 싫어한다라고 했었고 반면에는 권력거리 얘기하면서 권력거리가 적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가치 차원의 5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또 서양 내부에서도 각 국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은 싫어하지만 반면에 다른 개인들 역시도 동등한 개인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다는 점에서 권력 거리가 작을 수가 있는 게 저 사람도 비록 나보다 나이는 어리다 할지라도 나보다 직급은 낮다고 할지라도 나와 동일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나에게 동일한 사람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좀 권력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거리가 좀 더 적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또 네. 그 호스텔의 시간 제한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유교 문화권이나 핵심 가치를 장기나 단기나 나눠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차이를 보면 유교 문화권과 여사 문화권의 그 미묘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끌어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장기적 문화랑 단기 지향적 문화랑 모두 다 유교적인 거는 비교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도 그 문화 그 구분 중에 시간 제한성에 대해서 저도 동일하게 좀 의문이 있었어요. 저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알죠. 이게 동일하게 유교 문화권에서 중시되는 모든 가치들인데 왜 이걸로 구분을 하느냐라는 건데 이 홉스테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유교 문화권 아니면 다른 문화권 상관없이 가치 차원을 4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하지만 그 4가지로 구분할 때 유교 문화권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더라. 이것을 어떻게 반영을 좀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유교 문화권 내부의 가치들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모든 문화권에 적용을 하고자 했지만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이 유교 문화권 내부에서의 차이지 왜 외부까지 이렇게 적용을 시키냐라고 했지만 유교 문화권에서 시간적으로 장기적인 것을 지향하느냐 단기적인 것을 지향하느냐의 차이가 좀 있었다라는 것을 다른 문화권에도 적용을 해보자라는 차원 취지에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좀 더 다 되셨나요? 좀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이 홉스테드 책 중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책이 있었죠. 그것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특히 이 시간 지향성은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95년도에 세계에서 추가가 된 건데
그래서 좀 호스테드 교수와 그 연구진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것을 추가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었을 텐데 그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문화시도에서 한국 위치가 전통적 가치보다 그 합리적 세속적 가치에 더 치우쳐져 있을 것 같은데 네. 딱 봐서는 한국은 약간 전통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었죠. 이 전통적 합리적 가치는 어떤 기준이라고 했죠, 제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근대화의 과정에서 가치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었고, 이 생존가치와 자기표현 가치는 후기 산업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한국의 위치 자체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계 가치 조사에서 한국인들이 총체적으로 몇 점 정도 나왔더라라는 것을 기반으로 점이 찍혀진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한국에서는 급속한 산업화가 일어났죠. 산업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가치보다는 종교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종교보다는 지금은 그 외에 세속적인 것들을 좀 더 추구를 하죠. 그 권위라는 것에 있어서도 예전에 유교의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서양에서 보자면은 그 가톨릭의 사제들과 같은 그런 지위보다는 지금은 세속적인 권위를 좀 더 중시를 하고 있죠. 그러한 점에서 한국인들이 좀 더 세속적 합리적이라는 것에 위치하게 되었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생존 가치와 자기표현 가치에 있어서는 생존 가치가 여전히 높죠. 이것은 생존 가치에서 자기표현 가치로 가는 것이 이제 서비스 사회, 산업 사회로의 이동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가 돼요. 하지만 여전히 생존 가치가 높은 것은 한국이 급속한 산업화로 비록 가치관이 변화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생존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지 기반의 부족이라든가, 제가 사실 논문 준비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복지 레짐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역시도 지금 이 점 자체는 세계 가치 조사에 의해서 이 점수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잉그란트가 임의로 찍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그 산업화로 인해서 세속적 합리적 가치로의 지향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생존 가치의 지향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한국이 너무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미래 질서와 권력거리가 넓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미래에 그런 게 좀 높여질 것 같은지. 미래 예측을 어떻게 그거를, 이 개인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거리가 점점 좁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한국 사람들 특성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미래 질서가 아직 이렇게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건지. 우선은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록 여기서 개인주의, 집단주의도 있고 권력거리도 나왔지만 이것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5가지의 차원이죠. 한국이 앞으로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적인 문화권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권력거리가 작아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원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물론 개인주의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권력거리가 낮아질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각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문화의 심층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잉그란트의 경우 경제적인 발전에 따라 집단적인 가치관이 변한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각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권력거리가 크다는 것의 그 특성 역시도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인주의적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권력거리도 작아질 여지가 있긴 하죠. 그게 동시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차원을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많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슬라이드를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문화라는 것은 한 사회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각 문화의 심층부에 가치관이 들어있죠. 그것은 사회 성원들의 삶을 지배를 해요. 행동을 지배를 하죠. 물론 우리가 집단주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집단주의적인 건 아니에요. 저도 막 옆 사람이 저를 친구한 건 싫어요. 하지만 사회 문화가 전체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모여서 사회의 문화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회심리학을 했잖아요. 사회심리학이 뭐죠? 사람들과 그리고 사회와의 상호작용이죠. 이 가치관도 마찬가지로 문화에 따라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한 사회 문화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치관, 그리고 문화에 따른 가치관 차이가 사회심리학적 연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회에서 특정 문화가 지배적이라고 해서 사회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가치 지향을 지니는 것은 아니에요. 즉, 이 문화차원 이론들은 말 그대로 이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실증적으로 그것이 검증이 된 것도 있지만 국가 간의 차이를 구분해주지만 개개인의 특성까지는 정의할 수 없어요. 문화의 전반적인 특성과 맞지 않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관 이론들은 문화 내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서 온 사람이다 하면은 이 사람이 대략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향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사회학, 그리고 특히 사회심리학에서 가치관을 연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 가치관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거나 따로 와 주시면은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